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독재 정치를 하고 그 독재 정치가 무너진 4.19 혁명, 그리고 그 4.19 혁명 이후에 출범한 민주당 정권인 장면 내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8.15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 첫 번째로 조직된 정부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 특별위원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6.25 전쟁에서 굉장한 참패를 겪으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해졌고요. 그 결과 국민들의 지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재선과 이후에 장기 독재에 대해 굉장한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는 장기 독재를 위해서 여러가지 헌법을 개헌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발췌 개헌입니다. 발췌 개헌.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 정당은 바로 이승만의 어떻게 보면 추종 세력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점차 후퇴하는 방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6.25가 일어난 직후에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1952년 제1회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이때 이승만 정부가 초기에 농지개혁은 그나마 성공적으로 보였지만은 반민특위나 그 다음에 6.25 전쟁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원성을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많은 좀 교육이 덜 된 국민들을 매수하거나 혹은 선동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국회 간접선거로 하던 대통령 선거 방식에서 직선제 투표로 인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개헌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야당에서 표방했었던 내각 책임제 개헌과 그리고 여당, 즉 자유당에서 주장했던 직선제 도입, 요 두 가지를 각각 섞어서 믹스했다는 것을 발췌했다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발췌 개헌도 6.25 전쟁 중에서 부산 임시수도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국회의사당에 감금시켜 놓고 강제로 거수 투표를 시키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헌의 과정은 폭력적이고요, 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췌 개헌이 통과가 됨으로써 이승만은 제1회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직선제로 인해서요. 그래서 발췌 개헌에 정리할 거는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다. 대통령 직선제. 자,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따왔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제를 거의 빼다 박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을 2번 하면은 더 이상 출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당시에 대통령을 딱 2번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 자유당 정권은 이 관례를 깨버리고 새로운 개헌을 통해서 이승만이 영구적으로 대통령이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4.4 5.입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 정권이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즉 이승만에만 대해서 종신 대통령 선거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런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원이 정수가 203명이었는데 그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3의 3분의 2는 135.333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개헌하기 위한 국민투표로 들어갔었는데, 이 투표 결과 찬성 135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었는데 하루 뒤에 서울대학교 교수의 그런 조언에 의해서 사람을 333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말하자면
4-4-5입이라는 원칙을 통해서 5 이상은 올리고 5 미만은 죽이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워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헌안 통과를 번복시켜서 이 개헌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승만이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점점 민주주의라는 원칙은 부서지고요. 자유당과 이승만의 독재체제가 점차 뿌리를 박으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굉장히 어두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나라가 6.25를 거치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하는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조금씩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요. 전후 복구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시설이 복구됩니다. 미군의 원조에 의해서. 또한 이 미국의 경제 원조는 미국은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보다 더욱더 강력한 강대국이었고요. 농업 생산량이 세계 최대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워낙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한민국에 반공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무상 원조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값싸고 공짜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미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300산업이 주요 경제 전략으로 부상을 합니다. 300, 세계의 하얀 산업이라고 해서 300산업인데 여기서 300산업은 제분업,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그리고 면방직업, 우리 흰티와 같은 직물, 옷감입니다. 옷감, 그리고 제당, 설탕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산업이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굉장한 발전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강력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해방되고 나서 일본이 남기고 갔던 우리나라의 토지나 건물들 소유권이 민간 기업에 뿌려지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합니다. 정부와 민간 사이에 부적절한 커넥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한 정치 문제로 화두가 되었고요. 또한 1950년 중반 이후에 미국이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런 미국의 무상 원조가 유상 원조로 바뀌고요. 돈을 받고 원조량을 바뀌고 또한 원조량이 급감하면서 이승만 정부 말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후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처는 굉장히 미흡했고요. 그 과정에서 경제개발 계획에 초안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승만 정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북한 정부는요, 김일성의 1인 독재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김일성은 1945년 소련군의 손에 이끌려서 저격여단의 장교로 있던 조선인 김일성은 소련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서 임시인민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나중에 북한 정권의 초대 수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러나 주위에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 세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남조선 노동당 출신, 즉 남쪽에 있었던 우리 남한 정부에 있었던 노동당 계열 정부의 대장인 박헌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조선의용군, 즉 일제시대에 중국에서 독립활동을 했던 공산 세력인 조선의용군 세력인 연안파가 있었고, 또한 소련에서 들어왔던 소련의 지원을 받는 무리들인 소련파가 있었는데 각각 차례차례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로단계를 먼저 숙청했었는데 6.25가 발생하기 직전에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6.25를 일으키자고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6.25를 일으켰더니 초반에는 굉장히 전세가 유리하게 이끌어가서 좋았었는데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면서 평양이 국군과 유엔군에게 함락당하고 자신도 위기에 처하자 나중에 전쟁 중에 남로단계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전쟁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숙청해버립니다. 또한 전쟁 이후에 8월 종파 사건을 통해서 김일성을 강력히 견제하고 저지하려고 했던 연안파와 소련파가 숙청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숙청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을 동상을 건립하고 김일성을 유일신과 같은
우상적인 존재로 군림시키게 됩니다. 나중에는 김일성과 같이 보천번연도에 참여했었던 호전적인 갑산파만 남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 사회주의 경제체제 형성되고요.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생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 농지개혁법을 했었던 오정보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원칙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유재산이 부정이 됩니다. 넘어가서 4.19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승만 정부의 이러한 엄청나고도 길었던 이 독재 정치는 이 4.19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승만은 장기 독재 체제를 수립하고 또한 미국의 원조 감소로 경제 침체가 되면서 정치와 경제 모든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신의 후계자였던 이기붕, 자신의 비서 출신인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기붕이 자유당의 수장으로서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만듭니다. 이 사례로는 공무원이나 마을이장, 경찰, 정치 깡패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투표함을 바꿔치거나 혹은 60% 이상 사전투표를 하거나 그리고 3인조, 4인조가 그룹을 이뤄서 투표장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기붕을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진압해버리는 그런 부정선거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해 규탄 시위가 있었는데 주로 부산과 마산, 이 경남 지역에서 중심이 돼서 일어나는데 이 와중에 4.19 혁명이 발생합니다. 마산에서 마산 앞바다에 드럼통에 사람이 눈에 최루탄이 맞은 채로 마산 앞바다에 뜹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바로 마산 상고에 다니던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경한 진압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위 군중을 향해서 이승만 정부는 끝까지 저항을 하고 사살하는 그런 굉장한 무리수를 두지만은 결론은 모든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대학 교수단들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붕괴됐고요. 외무장관이었던 허정이 과도 정부를 수립하면서 4.19 혁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4.19 혁명이 끝나고 나서 허정이란 사람이 잠깐 내각을 지휘했었는데 허정은 이 다음으로 만들어질 내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하고요. 그리고 양원제 국회, 즉 국회가 미국처럼 상원, 하원 두 개로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참의원, 민의원으로 나눠서 하는 이런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허정 과도정부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 이전까지는 1공화국이라 하고 그리고 장면 내각을 제2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권이 없었습니다. 윤보선의 사람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민주당의 장면을 지목하면서 이 장면이 모든 내각을 총구성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를 펴나가면서 자기가 실책을 하면은 그 실책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내각 책임제가 구성이 됩니다. 개혁 내용으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그리고 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다음에 4.19 때 있었던 많은 비리 공무원들을 숙청하고 또한 경제개발계획 이런 시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약 12년에 달하는 장기 독재에 숨죽었던 시민들이 장면 내각이 들어서자 많은 요구를 분출하는데 그 요구를 슬기롭게 해결할 힘이 없었던 이 장면 정부는 국정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윤보선을 추종하는 민주당 구파 그리고 장면을 추종하는 민주당 신파가 정치적인 다툼이 심화되면서 장면 내각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굉장히 무력해지게 되고 하지만 그 사이에는 평화통일운동 이런 곳에서 통일에 대한 이런 선천적인 논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논의가 불출되는 전국 속에서
육군소장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에 서울을 기습 점령하고 장면 내각을 붕괴시키면서 이 장면의 민주당 정권이 물러나고 박정희가 군정을 실시하는 그런 군정의 시대로 다시 종말되게 됩니다.